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이라면 단순한 우주 경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저 역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 하나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우주 전략의 핵심을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결과를 본 순간 미국이 뒤처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미국의 우주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미 우주작전사령부에서 대령으로 복무하면서 전 세계 모든 우주 발사체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왔거든요. 러시아 소유주부터 중국 창정, 유럽 아리안, 일본 H 시리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로켓의 성능을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의 누리호는 제 관심 밖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2025년 11월 말에 워싱턴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글로벌 우주 동향을 분석하는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주제는 2025년 세계 우주 개발 현황이었죠. 저는 당연히 스페이스X의 화성 프로젝트나 중국의 우주정거장 확장 계획을 다룰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작진이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한국이요?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1년에 한두 번 로켓을 쏘는 나라잖아요. 우리 미국은 스페이스X 혼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로켓을 발사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회사 하나가 한국 전체보다 더 많은 위성을 우주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의 로켓을 왜 굳이 다뤄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보좌관한테 자료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하게만 정리해 5분 정도 언급하고 넘어갈 거니까. 방송 이틀 전에 보좌관이 자료 파일을 가져왔어요. 저는 커피 마시면서 대충 훑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제가 알던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바로 보좌관을 불렀어요. 이 자료 출처가 어디야? 그랬더니 국방부 정보국과 우주작전사령부 합동분석 보고서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우리 사령부에서 한국 로켓을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한 적이 있었나?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2024년부터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감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령님께서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따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감시 대상이라고? 한국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을?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여기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방송 당일, 저는 원래 준비했던 발언을 전부 폐기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서 제작진한테 말했죠. 한국 누리호 부분을 5분이 아니라 30분으로 늘려주세요. 제작진이 당황하면서 대령님, 그건 좀 균형이라고 하려는데 제가 끊었어요. 균형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거든요.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가 가벼운 톤으로 물었어요. 자, 이번에 한국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대령님, 간단히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이번 로켓 발사는 미국에 대한 명백한 경고예요.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진행자 미소가 얼어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한국이 미국에 경고를 보냈다고 했어요. 진행자가 당황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대령님, 농담이시죠?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그냥 인공위성 몇 개 쏘아 올린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도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대답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인공위성 몇 개가 아니거든요. 진행자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어요. 아니 대령님, 우리는 60년 동안 우주 개발을 해온 나라잖아요. 달에도 사람을 보냈고 화성에 로봇도 보냈고요. 그런데 한국이 로켓 몇 번 쐈다고 미국에 경고를 보낸다고요? 이건 좀 과장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동조하는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어요. 진행자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한국의 누리호에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진행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글쎄요, 수천 개, 수만 개, 37만 개예요. 37만 개요? 그게 많은 건가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에요. 저는 보고서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 37만 개 부품 중에서 외국산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진행자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말했죠. 글쎄요, 핵심 부품은 수입했겠죠? 엔진이라든지.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37만 개 부품 전부가 한국산이에요. 볼트 하나, 센서 하나, 밸브 하나까지 전부요. 진행자 웃음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했거든요. 한국의 300여 개 기업이 협력해서 로켓 하나를 만들었어요. 엔진부터 연료 탱크, 비행 컴퓨터, 페어링까지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한 거예요. 진행자가 여전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술 자립은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기술 자립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어요. 문제는 한국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해냈느냐예요. 어떤 상황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막았던 상황에서요. 진행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막았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이야기예요. 한국이 처음으로 우주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막았어요. 철저하게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게 있어요. 1987년에 만들어진 국제 규제인데 표면적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후발 국가들의 우주기술 개발을 원천 봉쇄하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한국은 이 규제에 완전히 묶여 있었거든요. 로켓 엔진의 연소 시험조차 미국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었어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연소 시험까지요? 네, 한국이 자국 영토에서 자국 기술로 자국 엔진을 시험하는 것조차 우리 허락이 필요했어요. 설계 자료도 마찬가지였죠. 로켓 설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부터 매뉴얼, 기술 문서까지 그 어떤 것도 한국에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시작한 건가요? 처음에는 러시아 도움을 받았어요. 2013년에 나로호라는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일단 엔진은 러시아제였거든요. 우리가 막으니까 러시아에 손을 벌린 거죠. 근데 러시아도 핵심 기술은 안 줬어요. 엔진을 팔았을 뿐 만드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독자 개발을 시작한 거군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로켓 엔진 기술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인도 정도죠. 그 나라들은 대부분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 수많은 실패를 거쳤어요. 우리 미국만 해도 60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대부분 서로 기술을 공유하거나 냉전 시대의 기술 축적이 있었죠. 미국과 유럽은 협력 관계였고 러시아는 소련의 유산을 물려받았고요. 한국은요?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유럽의 연소 시험장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일본에도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고요. 전부 다요.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아무도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한국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자적으로 로켓 엔진을 개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도와주는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내겠어요? 우리 정보 분석관들은 한국이 결국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 거라고 예측했어요. 독자 개발을 시도하다가 몇 번 실패하면 포기하고 미국산 엔진을 사겠다고 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군요. 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나로우주센터를 직접 건설했어요. 아무도 시험장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자기 땅에 직접 만든 거예요. 전남 고흥의 외나로도라는 작은 섬에 발사장을 건설했는데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도로를 닦고 시설을 짓는 데만 수년이 걸렸죠. 그리고 엔진 개발은요? 그게 진짜 놀라운 부분이에요.
한국은 2010년부터 본격적인 엔진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75톤급 액체연료 엔진을 목표로 잡았어요. 우리 스페이스X의 멀린 엔진이 약 85톤이니까 거의 비슷한 급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개발 기간이에요. 한국은 본격적인 개발 시작부터 첫 발사 성공까지 약 12년이 걸렸어요. 12년이면 빠른 건가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거예요. 우리 미국이 세턴5 로켓을 개발하는데 약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건 나치 독일의 B2 로켓 기술을 가져온 상태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폰 브라운 박사를 비롯한 독일 과학자들이 핵심 기술을 다 갖고 있었죠. 한국은요? 전혀 없었어요. 제로에서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더 깊이 파봤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록을 보면요. 엔진 개발 과정에서 수백 번의 연소 시험을 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시험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보통 로켓 엔진 개발에서 한 번 실패하면 원인 분석에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근데 한국 연구진은 그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를 운영했거든요. 문자 그대로 밤낮 없이 연구한 거죠. 한 연구원 인터뷰를 봤는데요. 2년 반 동안 주말을 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조산을 했는데도 병원에 제때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국가적인 의지의 결집이었죠. 그리고 이번 4차 발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걸요.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 비행 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원래 예정된 비행 시간은 1284초였어요. 약 21분 24초죠. 실제로는요? 914초였어요. 15분 14초요. 370초나 단축됐네요.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처음에는 저도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비행 시간이 예정보다 6분이나 짧다고요? 보통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엔진이 조기 종료됐거나 궤도 진입에 실패했거나요. 근데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엔진이 예상보다 강했던 거예요. 1단, 2단, 3단 엔진 전부가 설계 추정치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3개 단의 엔진이 동시에 설계보다 좋은 성능을 낸다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성능을 보수적으로 발표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예상 이상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 궤도 진입 정밀도예요. 목표 고도가 600km였거든요. 국제 기준으로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5km 이내면 성공으로 판정해요. 실제 결과는요. 601.3km였어요. 1.3km 차이. 퍼센트로 따지면 0.2%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비율을 들어드릴게요. 워싱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미사일을 쏜다고 가정해보세요. 직선거리로 약 3,700km예요. 0.2% 오차면 목표 지점에서 약 7.4km 벗어나는 거예요. 로켓 발사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한 수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 정밀도가 왜 필요했느냐는 거죠. 통신 위성이나 기상 관측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는 이런 정밀도가 필요 없거든요. 35km 오차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충분해요. 한국이 왜 이런 극한의 정밀도를 추구했는지,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저는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죠. 어떤 시각으로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보고서를 한 장 넘겼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계속할게요. 지금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한국의 누리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미국도 갖지 못한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진행자 표정이 굳어져 있었고 방청석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진행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령님, 방금 우리 미국도 갖지 못한 무언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면서 대답했어요. 그걸 설명하려면 먼저 이번 발사에서 한국이 정확히 무엇을 우주로 올려보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해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 총 13기의 위성이 분리됐어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먼저 분리됐고 그 다음에 12기의 큐브 위성이 20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분리됐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과학 연구용 위성들이에요. 오로라 관측, 우주 날씨 분석, 우주 쓰레기 청소 기술 실험 같은 거죠. 근데 말이에요. 군사 전략가의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여요. 다른 그림이요? 저는 보고서에서 특정 페이지를 찾아 펼쳤어요. 첫 번째로 주목할 건 서울대에서 만든 쌍둥이 큐브 위성이에요. 겉으로는 단순한 도킹 실험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우주정거장 도킹이 아니에요. 어떤 도킹인가요? 위성끼리 도킹이에요. 처음에는 하나의 위성으로 올라가서 우주에서 두 개로 쪼개진 다음 다시 서로를 찾아내서 스스로 붙는 기술이죠. 진행자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말했어요.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건가요?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것도 일상적인 일 아닌가요? 진행자님,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건 약속된 장소에 가는 거예요. 큰 목적지가 있고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고 신호도 계속 보내주죠. 근데 위성은 완전히 달라요. 허허벌판 우주 공간에서 아주 작은 물체끼리 스스로 찾아내서 정확히 달라붙어야 해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 두 척이 서로를 찾아내는 것과 같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센서만으로 상대방 위치를 1cm 오차도 없이 파악해야 해요. 조금만 속도가 틀려도 충돌해서 박살나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핵심을 찔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위성은 마음만 먹으면 우주에 떠있는 그 어떤 위성도 추적해서 등에 올라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적국의 첩보 위성이라 할지라도요. 진행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죠. 평화 시에는 연료 보급을 도와주는 착한 로봇이에요. 근데 전쟁이 나면요. 적 위성 뒤로 몰래 접근해서 카메라 렌즈를 가리거나 안테나를 부러뜨리거나 태양 전지판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심지어 자폭해서 상대 위성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우주기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무 흔적 없이요. 더 무서운 건 이게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만든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개발한 위성이 잠재적으로 우주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물었어요. 다른 위성들은요? 두 번째는 더 교묘해요. 연세대에서 만든 코스믹이라는 위성인데 이름부터 평화로워 보이죠? 이건 우주 쓰레기 청소가 목적이라고 발표했어요. 임무가 끝난 낡은 위성이나 우주 파편들을 잡아서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좋은 일 아닌가요? 우주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겉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쓰레기와 멀쩡한 위성을 구분하는 건 누구 마음이냐는 거예요. 전시에는 적국의 멀쩡한 위성도 쓰레기로 분류해서 잡아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진행자가 깨달은 듯 말했어요. 그럼 반위성 무기가 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기존의 반위성 미사일로 위성을 파괴하면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서 다른 위성들까지 위험해져요.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죠. 근데 이 방식은 깨끗하게 처리해버려요. 타깃 위성을 붙잡아서 대기권으로 떨어뜨려 태워버리면 흔적도 안 남아요. 나중에 변명할 때도 우주 청소 작업 중에 생긴 실수라고 둘러댈 수 있고요. 그럼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죠. 증거 인멸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저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세 번째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해요. 천문연구원에서 만든 위성인데 겉보기엔 완전히 평화롭고 학술적이에요. 오로라 관측, 태양활동 감시, 우주 날씨 분석이라고 발표했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과학적인 연구 같죠? 네, 완전 순수 과학 목적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진실을 밝혔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주 날씨 데이터는 사실상 대륙 간탄 도미사일이 날아갈 고속도로의 실시간 교통 정보예요. 무슨 뜻인가요? 대륙 간탄 도미사일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다가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여러 변수들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전리층의 밀도, 전하량, 태양 활동 상태, 자기장 변화 같은 것들이요. 만약 이런 정보가 부정확하면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서 수십 킬로미터씩 벗어날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거나 아예 다른 대륙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진행자가 이해한 듯 말했어요. 그럼 이 위성이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한국이 언젠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확한 목표를 타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우주기상 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13기 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린 것도 군사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거대한 정찰 위성 하나는 쉽게 요격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위성 13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벌 한 마리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벌떼를 상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이 13개 위성들은 서로 통신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합동 감시망을 만들 수 있어요. 진행자가 24시간 빈틈없는 정찰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하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가 바로 커버할 수 있어요. 이번 발사는 군집 위성 감시 체계의 완벽한 실전 테스트였다고 봐야 해요. 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진행자를 바라보며 중요한 결론을 내렸어요. 진행자님, 한국은 13기의 평화로운 과학 위성을 올린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강력한 무기로 변신할 수 있는 숨겨진 옵션을 우주에 배치한 거예요. 그것도 단 한 번의 발사로요. 진행자가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우주 경쟁 수준을 넘어서는 건가요? 네, 이제 미국은 한국의 위성 발사를 잠재적 무기 실험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령님은 4차 발사를 경고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아직 본론도 안 꺼냈어요. 지금까지는 위성 이야기였고 진짜 문제는 누리호 자체예요. 누리호 자체요?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펼치면서 말했어요. 여기 적힌 항목이 누리호의 재원이에요. 일단 액체 연료 엔진 클러스터 75톤짜리 4기로 총 300톤급 추진력이에요. 진행자가 그 정도면 꽤 강력하네요 하고 말했어요. 다단 분리 기술의 극저온 산화제를 사용하고 1톤 이상 위성을 지구 밖으로 투입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췄어요. 그리고 장거리 탄도 궤적을 연산하는 비행 컴퓨터까지 탑재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어요. 이 구성은 우주 발사체이면서 동시에 대륙 간탄도미사일의 구조와 95% 일치해요. 진행자가 경악하며 말했어요. 95%요? 우주 발사체와 대륙 간탄도미사일의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방향과 탑재물이죠. 위성 대신 핵탄두를 넣고 궤도가 아닌 직선 탄도 비행을 하면 그건 미사일이에요. 지구로 내려 꽂으면 대륙 간탄도미사일이고 지구를 돌면 우주 발사체죠.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어요. 누리호가 옆으로 돌지 않고 각도를 조금만 세워서 쐈다면 그건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진행자가 얼굴이 하얗게 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누리호가 지금 당장 대륙 간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거의 가능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이번 누리호에는 재진입 기술이 없거든요. 대륙 간탄도미사일이 되려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재진입체가 필요해요. 진행자가 그럼 아직은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하고 안도하는 듯 말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완벽하게 갖고 있거든요.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현무미사일에 적용된 재진입 기술이에요. 한국의 현무미사일은 이미 대기권 재진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즉 누리호에 그 기술만 얹으면 완전한 대륙 간탄도미사일이 완성되는 거죠. 진행자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번에 한국이 왜 재진입 실험을 하지 않았느냐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테스트하는 순간 전 세계에 우리는 대륙 간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거군요. 정확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갖고 있지만 굳이 전 세계의 경계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보고서의 또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누리호의 300톤급 추진력도 심상치 않아요. 이건 단순히 위성 발사용이 아니에요. 이 정도 추진력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요. 조금만 조정하면 대륙간, 즉 1만 킬로미터까지 확장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진행자가 말을 잃은 채 물었어요. 대륙간이요? 그럼 미국까지도 닿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눈빛을 굳히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정밀도예요.
한국은 이번 발사에서 목표 궤도를 고작 1.3km 오차로 진입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위성 발사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수준의 정확도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핵탄두를 실은 대륙 간탄 도미사일이 지구 반대편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려면 바로 이 정도 정밀도가 필요해요. 저는 잠시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사실 이 모든 걸 보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누리호를 개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산업 슬로건이요. 슬로건이요?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주산업인데 지구를 향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주로 올라간 것이 다시 지구로 내려온다는 말 그 자체죠. 그것도 정확한 목표 지점으로요. 근데 대령님, 아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회사예요? 저는 시청자들을 위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화라는 기업의 계열사예요. 애초에 한화라는 기업 자체가 한국화약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거든요. 화약회사요? 네, 최초로 한국산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팔던 화약 전문 회사였어요. 그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마디로 한국판 록히드 마틴이에요. 세계 군수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업 중 하나죠.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며 나열했어요. K9 자주포 세계 판매 1위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60%예요. 천궁이 중거리 요격 체계도 만들고요. 레이저 무기 체계, 전투기 엔진, 미사일, 장갑차 플랫폼까지 다 만들어요. 진행자가 입을 살짝 벌리며 말했어요. 그런 회사가 우주 발사체를 만든다고요? 네, 말 그대로 대놓고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의 우주 발사체 주도권을 가져간 거예요. 진행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군수업체 손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 4차 발사가 바로 그 전환점이었어요. 그동안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즉 국가연구기관이 주도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4차 발사부터 주도권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어요. 그것도 아무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군수업체로요. 한국판 스페이스X 같은 걸 만들고 싶다는 건가요? 그랬다면 좋았겠죠. 근데 전혀 달라요. 이건 마치 록히드 마틴이 나사를 완전히 흡수해서 장악한 것과 같아요. 군수업체가 우주 발사체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미국에는 없던 방식이에요. 유럽에도 없고 러시아에도 없던 방식이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에요. 근데 한국은 바로 그 방식으로 모든 금지와 제약을 뛰어넘었어요. 요약하면 단순해요. 13기의 위성보다 훨씬 중요한 건 누리호라는 발사체 자체가 언제든 대륙 간탄 도미사일로 변환 가능한 완성형 몸체라는 사실이에요.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아직 무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누리호는 설정만 바꾸면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뭐든 하나의 차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번 발사를 경고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네, 한국은 위성 발사가 아니라 발사체 그 자체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주 발사라는 명분을 쓴 아주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의 군사적 신호죠. 그럼 이제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린 한국을 신경조차 안 써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한국의 모든 우주 발사를 잠재적 무기 실험으로 평가해야 해요. 과학 연구가 아니라 군사력 과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스튜디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진행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잠시 진행자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계속 과소평가했던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원래 로켓을 만들면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안 되는 나라요? 네, 90년대에는 연소 시험조차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고 2000년대에는 설계 자료도 손에 넣지 못했어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국제 규제로 완전히 묶여 있었죠. 저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러시아 엔진의 힘을 빌려 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였어요. 연소 시험장도 없어서 빌려달라고 각국에 애원하던 국가였죠. 그럼 다른 나라들이 도와줬나요? 우리를 포함한 러시아, 유럽, 일본 모두 거절했어요.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서요. 저는 한 장을 넘기며 계속했어요. 결국 한국은 혼자서 나로우주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돕지 않는 상황에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린 한국을 우주 개발을 꿈꾸는 중형 국가 정도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포기하거나 우리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봤죠. 근데 누리호 4차 발사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는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초거대 우주 기업이 영원히 미국에만 존재할 거라 믿었어요. 그게 우주 산업의 유일한 미래라고 확신했죠. 스튜디오 전체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빛이 진지해지며 말했어요. 근데 한국은 전혀 다른 해법을 택했어요. 새로운 우주 기업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무기 제조 회사에게 우주 기술을 맡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달라요. 이건 마치 로키드 마틴이 나사를 완전히 흡수해서 장악한 것과 같아요. 군수업체가 우주 발사체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미국에는 없던 방식이에요. 유럽에도 없고 러시아에도 없던 방식이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에요. 근데 한국은 바로 그 방식으로 모든 금지와 제약을 뛰어넘었어요. 지금 한국은 누구의 기술도 빌리지 않고 누구의 승인도 바라보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누리호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이유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제약으로 시작한 나라가 그 제약들을 모조리 깨부수며 만들어낸 분노의 속도예요. 우린 한국이 만든 이 새로운 모델을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제 금지된 나라에서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보고서를 들여다보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행자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한국은 이미 한 단계 위에 있었어요. 진행자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대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무지하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국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한국 로켓 발사 얘기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다루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동맹국의 귀여운 도전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 시각이 자연스러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요? 내 한국이 몇 개 위성 쏘는 거 가지고 뭐 그리 대단할까 싶었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튜디오를 둘러봤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봐요. 한국이 어떤 단계에 올라섰는지 정확히 이해했거든요. 어떤 단계 말씀이신가요? 한국은 이제 남의 틀 안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전한 자립을 이뤘고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어요. 이제 한국은 스스로 길을 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진행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보니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변화의 상징이 바로 누리호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리호는 단순한 우주 발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보낸 독립선언이었죠. 독립선언이요? 네,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우린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동맹국으로 다룰 수 없어요. 완전히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해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오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 거예요. 경쟁이라고 하시니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기회 말씀이신가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접근법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군수기업과 우주기술의 결합 같은 혁신적 모델 말이에요. 저는 생각에 잠겨 말을 이었어요. 사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도 자극이 돼요. 우리도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대령님,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갖지 못한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에요. 미국 정부나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비행시간 단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보다 370초나 빨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빨랐느냐예요. 엔진 성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1단, 2단, 3단 엔진 전부가 예상치를 초과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엔진 성능이 좋아지면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진행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엔진 출력이 예상보다 높으면 궤도 진입에 오차가 생겨요. 너무 빨리 가면 목표 고도를 지나쳐버리거든요. 마치 브레이크가 약한 차로 주차하는 것과 같아요. 속도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한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한국의 비행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궤도를 보정했어요. 엔진 출력이 예상보다 높다는 걸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비행 경로를 수정한 거죠. 그게 대단한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자동 조종이 아니에요. 실시간 적응형 유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주 발사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수정하는 거예요. 저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쉽게 말해서 눈을 감고 농구 골대에 공을 던지는데 공이 날아가는 중간에 바람이 불면 공 스스로 방향을 틀어서 골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400km 떨어진 골대예요. 진행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땠죠? 목표 고도 600km에서 실제 도달 고도 601.3km. 1.3km 오차. %로 0.2예요. 엔진 출력이 예상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 정밀도를 유지했다는 건 비행 제어 시스템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수준의 실시간 적응형 유도 시스템은 우리 미국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어요. 진행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국도요? 네,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이 보여준 수준의 정밀도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특히 변수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보정하면서도 이 정도 정확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번 발사에서 위성 분리 과정을 보셨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에 12기의 큐브 위성이 순차적으로 분리됐어요. 근데 분리 간격이 정확히 20초였어요. 1번, 2번이 20초, 3번, 4번이 20초, 이런 식으로 시계처럼 정확하게요. 그게 어려운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우주에서 물체를 분리한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에요. 분리 충격으로 발사체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고 분리된 위성끼리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13기의 위성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간격으로 분리했어요. 저는 핵심을 짚었어요. 이건 다중 탑재체 정밀 분리 기술이라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다탄두 미사일에 직접 적용될 수 있거든요.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 정확한 타이밍에 분리하는 거죠. 그럼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이번 발사로 증명했어요. 13개의 서로 다른 물체를 정확한 간격으로 분리하는 능력을요. 저는 결론을 내리듯 말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실시간 적응형 유도 시스템, 극한 정밀도의 궤도 진입 능력, 다중 탑재체 정밀 분리 기술. 이 세 가지가 이번 발사에서 한국이 보여준 핵심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중 최소 두 가지는 우리 미국도 한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갖지 못한 기술이라고 하신 거군요. 네, 우리는 60년 동안 우주 개발을 해왔어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고 수천 번의 발사 경험이 있죠. 근데 12년 만에 시작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보여줬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에요. 근데 누리호 4차 발사 이후에 국방부 일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한국의 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보자고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기술을 확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동 연구를 제안하거나 기술 교류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한국의 기술에 접근하자는 거죠.
진행자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물었어요.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달라고 한다고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는 우리가 한국에 기술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규제를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막았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탐내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역사가 이렇게 뒤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이 그 요청에 응할 것 같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30년 전에 우리가 한국에 했던 것처럼 한국이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건 우리가 먼저 만든 규칙이니까요.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한국을 막았던 그 장벽이 이제는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것도 한국이 직접 쌓은 장벽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은 규칙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죠. 진행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이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오래 과소평가했구나.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구나. 진행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령님, 아까 국방부에서 한국 기술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리호 4차 발사 이후에 한국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단순한 모니터링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분위기예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적극적인 분석이라면 어떤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비행 제어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센서를 사용하는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기술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건 거의 정보 수집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근데 이건 적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거죠.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30년 전에 우리가 한국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했어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30년 전에 한국이 우리한테 똑같은 걸 요청했어요. 우리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도와달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안 된다고 했어요. 국가 안보상 불가능하다고, 기술 유출 위험이 있다고요. 한국 연구진들이 미국에 와서 머리 숙이고 부탁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우리는 그때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이 독자 개발을 시작한 거군요. 네, 그리고 12년 만에 우리를 앞질렀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입장이 됐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닫았던 문 앞에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더 웃긴 건요. 우리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하면 한국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30년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어요. 국가 안보상 불가능합니다. 기술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말 그대로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럼 한국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단순히 거절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이건 기술 문제를 넘어서 국가 간 힘의 균형 문제가 된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요? 지금 한국은 선택권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준다 안 준다를 결정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하는 위치에 올라선 거죠. 그리고 한국이 원하면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다른 나라요? 유럽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경쟁자들도 있죠.
한국의 기술력이 증명된 이상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많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누리호 4차 발사 이후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핵심을 짚었어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한국이 우리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와 손을 잡는 거예요. 특히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술도 못 얻고 경쟁자만 강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가능성이 있냐고요?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우주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협력 대상이 반드시 미국만은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파트너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저는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한국우주항공청이 작년에 출범했잖아요. 그 이후로 한국은 우주 분야에서 독자적인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미국의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이 뭘 하려면 우리 눈치를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예요. 과거처럼 우리가 위에서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 관계로요.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하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건 우리 자존심을 좀 꺾어야 하는 일이에요.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계속 관망하면서 뒤처지는 거예요. 한국이 계속 발전하는 걸 지켜보면서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거죠. 솔직히 이건 미래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를 선택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과거에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제안해야 해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미래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요. 한국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대화의 문이라도 열리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개인적인 생각을 털어놨어요. 사실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간 우주 전략을 분석하면서 한국은 항상 변두리였거든요. 신경 쓸 필요 없는 나라, 우리 기술을 따라오려고 애쓰는 나라 정도로 봤죠. 회의 때 한국 얘기가 나오면 대충 넘어갔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와 있었어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한국은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대령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반성이요. 그리고 위기감이요. 우리가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주변을 제대로 못 봤다는 반성.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솔직히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국 시청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그 강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우리가 편하게 쉬는 동안 그들은 피땀 흘려 일했어요. 진행자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대령님, 방송 시작할 때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처음에는 한국 로켓 이야기를 가볍게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30년간 우주 전략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었어요. 제 세계관이 바뀐 경험이었죠. 어떤 충격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랄까요? 미국이 영원히 1등일 거라는 믿음,
후발 국가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우리는 항상 미국이 우주기술의 최정상이라고 믿어왔잖아요. 60년의 역사, 천문학적인 예산, 수천 번의 발사 경험. 누구도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근데 한국이 12년 만에 우리가 갖지 못한 기술을 보여줬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육상 100m에서 평생 1등만 하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무명 선수한테 추월당한 느낌이에요.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경이로운 거예요. 아무런 기반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오직 자신들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도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근데 한국은 해냈어요. 저는 한국 연구진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연구원은 2년 반 동안 주말을 쉬지 못했어요. 아내가 조산을 했는데도 병원에 제때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가족이 아파도 병문안조차 갈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는 인터뷰도 봤어요. 이게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저들의 헌신과 희생은 분명 개인의 성취보다는 국가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지금 우리 미국에게 꼭 필요한 자질일 거예요. 솔직히 우리한테는 그런 정신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미국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요? 저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밥 먹듯이 위성을 우주로 쏘아보내지만 전 국민이 하나의 로켓 발사에 숨을 죽이고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죠. 온 나라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시절이요. 아폴로 계획 때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를 기억해보세요. 전 세계 6억 명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 미국인들도 거리에 나와 환호했죠. 그날 밤 뉴욕 타임스퀘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아세요? 수십만 명이었어요. 다들 울고 웃고 서로 껴안고요. 저는 그때의 열기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온 미국이 하나가 됐어요.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정치적 견해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장벽이 되지 못했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날만큼은 모두가 미국인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도 한국처럼 온 나라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어요. 개인의 편의보다는 국가의 꿈이 우선이었죠.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저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당시 나사 직원들은 주 80시간씩 일했어요. 가족보다 로켓을 더 많이 봤다고 농담할 정도였죠. 근데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미국이 소련보다 먼저 달에 가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의 희생이 국가의 영광이 된다고 믿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우주비행사가 되라고 격려했고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이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었어요. 온 사회가 우주 개발을 중심으로 돌아갔죠. 장난감 가게에는 로켓 모형이 가장 잘 팔렸고 아이들은 우주 비행사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게 우리의 황금기였어요. 저는 감회에 젖어 계속했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요? 성공에 익숙해져서 그런 절실함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돼요. 지금도 우리는 화성에 로봇을 보내고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아폴로 시대보다 훨씬 발전했죠. 근데 뭔가 다르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관심은 어떤가요? 화성 로봇이 착륙해도 하루 이틀 뉴스에 나오다 끝이에요. 아폴로 시대처럼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그런 열정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주 발사가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우리한테 우주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건 성공이 당연해진 탓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매 발사마다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어요. 새벽 1시 발사인데도 수백만 명이 깨어서 지켜봤다더라고요. 그 열정, 그 간절함이 우리한테는 사라진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죠. 특히 국가적 목표에 대한 헌신과 집중력은 정말 본받을 만해요.
한국은 15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왔거든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어려워져도, 비판이 쏟아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1차 발사에서 실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2차, 3차에서 성공하고 4차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거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대단하고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도전했으니까요. 보통 나라 같으면 한 번 실패하면 프로젝트 접어요. 비난이 무서우니까요.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더 깊이 분석했어요.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겸손함이에요.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다음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4차 성공 직후에도 달 탐사,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했어요. 축하 파티할 시간에 다음 목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항상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나라였거든요. 특히 이런 집중력과 헌신이 뒷받침된다면 정말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무섭기도 해요. 좋은 의미에서요. 우주 분야만 봐도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달 착륙선, 화성 탐사선, 우주 정거장까지 계획하고 있다더라고요. 10년 후에 한국이 어디까지 가 있을지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더 넓은 전망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런 접근법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면 어떨까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바이오 기술에서도 비슷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한 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은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나라라는 걸 증명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게 한국의 저력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의 성공을 보며 부럽기도 해요. 온 나라가 하나의 꿈을 향해 이렇게 단결할 수 있다는 게요.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사회적으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기 바쁜 지금의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미국도 언젠가는 다시 그런 시절이 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불편하다면 그건 우리 문제예요. 한국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변해야 해요. 대령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절대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요. 우리는 60년 동안 최고였어요. 근데 그 60년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죠. 한국은 그 착각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고마워요. 우리가 정신 차릴 기회를 준 거니까요. 저는 진지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이룬 것은 정말 대단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예요. 당신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썼어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눈을 떠야 해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최고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워야 해요. 한국처럼 작은 나라도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다시 위대해질 수 있어요. 아폴로 시대의 그 열정을 되찾을 수 있다면요. 대령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아마 오늘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저일 거예요.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한국한테 한 수 배웠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조용했던 그 방청석이요. 한국을 비웃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았어.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면서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딘가 저 우주에 한국이 쏘아 올린 13기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겠죠.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국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을 거예요. 600km 상공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한국은 깨어 있었어요.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시한 사이에 한국은 우리를 앞질러 갔어요. 이건 한국의 승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각성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배울 준비가 됐나요? 저는 됐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러시길 바라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에요. 의지의 승리예요. 그리고 그 의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해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우리 기술과 우리 미래에 큰 힘이 됩니다.